그럼 지금부터 제4세션, 마지막 세션이죠. Energy Integration of Northeast Asi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제목은 Energy Integration of Northeast Asia입니다. 이번 세션 4의 그 마더레이터를 맡은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박주영 교수입니다. 우리가 경제원론 첫 번째 챕터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거래에 의해서 이 경제적 주체들이 많은 게인을 얻게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gains from trad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따라서 거래가 활성화되고 확대될수록 시장을 통해서 우리 경제 주체들이 많은 이익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장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경제적 이득을 늘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너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좀 특수해서 뭔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뭐 새로운 인프라도 좀 구축해야 되고 또 국가 간의 제도도 좀 조화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인테그레이션을 논의해보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거래가 또 확대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이 이 좀 차이가 많이 날수록 우리가 그 트레이드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 동북아 지역은 에너지 공급국부터 시작해서 소비국,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는 지역 등 그 각국에 처한 환경들이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차원에서도 이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인테그레이션은 매우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논의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3국에서 전문가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성규 박사님이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닥터 예타오 ERI에서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치로 구타니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이 세 분이 아마 굉장히 좋은 디스커션을 해줄 거라 믿습니다. 먼저 그 순서대로 첫 번째 스피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성규 박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세계 에너지 시장 분석을 맡고 있는 이성규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발표드릴 것은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협력과 관련해서 한국의 어떤 접근 방식과 그리고 한국의 정부의 어떤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 섹션에서 에너지 원별로 수급 안정과 그다음에 전력, 원자력, 가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 단위로 잘 이루어지면 당연히 이제 에너지 전반적인 다자 협력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에너지 다자 협력이라는 것이 에너지 원 단위에서 협력이 이루어지는 걸 기초로 해서 이런 것들이 또한 영내 국가들 간의 어떤 신뢰가 바탕이 돼서 그 다자 협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이 정말 언제 정도의 가시화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의심도 가기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에너지 다자 협력을 얘기하다가 또 중간에 또 여기 나오셨듯이 오전에 사람이 많다가 또 오후에 이렇게 많이 빠져가듯이 또 이렇게 이 연구 분야 자체나 이거를 하는 사람 자체도 상당히 많은 인내가, 끈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에너지망이나 다자 협력체가 일단 구축이 되고 나면은 그거에 대한 파급 효과는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주의 주체 전체적으로 아마 그 변화가 아마 파괴적으로 이루어질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서히 변화되지만 한번 이것이 물꼬가 트고 나서 어느 정도 구축이 되고 나면 모든 에너지 패턴을 아마 다 변화시킬 거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현재가 아마 그 돌파구를 마련하는 그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는 논의 단계로 90년대에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실제적으로 경제 주체들이 사업을 할 때다라고 아마 느끼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구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구체적인 어떤 구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너무 광대한 계획인 것 같고 가시적으로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좀 더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또한 이것을 실현하는데 멀지 않은 장래에 아마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제가 이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의 대륙, 두 번째는 창조의 대륙, 세 번째는 평화의 대륙을 실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내에서 하나의 대륙이라고 의미하는 것은 철도와 그리고 파이프라인, 송전선 연결을 통해서 에너지 협력의 어떤 새로운 실크로드를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실크로드 에너지망을 구축하기 위해 하나의 대륙을 에너지 부분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있고 이러한 신뢰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럽의 어떤 유럽 통합 과정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어떤 공동의 비전이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동북아 국가들이 에너지, 교육, 투자 부분에서 견고한 상호 협력의 틀을 구축하면은 이것이 또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어, 90년대에 기업과 연구기관 차원에서 에너지 협력에 대한 논의가 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탕이 돼서 2000년대에 들어서 기업 차원에서 양자 간의 에너지 교육과 투자가 개시되었고 이것이 점차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영내 에너지 협력을 정책 최고 우선 과제로 설정하기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들과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든지 그리고 중국의 뉴 실크로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 정책이 이거의 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양자 간의 그리고 삼자 간의 자유무역 협정이 지금 현재 협상이 논의되고 있고 연내 아니면 2, 3년 내에 이러한 FTA가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삼국 정부가 연구기관이 또한 활발히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측면에서도 아시다시피 국경 간 에너지 수송망 구축 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발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제2회 두 분의 발표에서도 아마 이루어질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어떻게 보면은 각국 정부가 향후의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을 이쪽 부분에서 에너지 부분에서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내 창조의 대륙을 각국이 견설하라는 이러한 노력으로 또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의 대륙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의 대륙이나 창조의 대륙을 실현하는 어떤 필요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내 국가들의 신뢰가 구축되지 않으면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까지 에너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영내 국가들의 어떤 신뢰나 평화 체제 구축이 좀 미진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도 또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 정부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그리고 한반도 신뢰 구축을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근간이 돼서 제가 말씀드린 여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외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그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예기치 못한 어떤 공급 위기가 발생한다든지, 그리고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어떤 그 예방책 마련이 또한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또한 이것이 중요성이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극 자원 개발과 북극 항로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그 가능성이 굉장히 확대되고, 또한 각각의 어떤 이해 당사자들과 국가들이 활발히 또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교육 증대나 영내 에너지망 구축이 그 영내의 어떤 경제 주체들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나 경제적 이득이 상당히 클 것이라는 어떤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혜택이라는 것들이 에너지 자립 향상, 영내 에너지 자립 향상이라든지 중동 의존도 감소라든지, 또한 비용 효율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에너지 믹스를 구축한다든지, 또한 재생에너지 그 영내에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좀 더 개발을 촉진한다든지, 이러한 그 경제적 혜택들을 아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까지 이러한 그 에너지 협력을 다자 차원에서 논의하는 협력 틀은 아직까지 좀 그 노력이 좀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 앞에서 가스 부분에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왼쪽과 오른쪽이, 한쪽은 동북아시아 지역이고 오른쪽은 유럽의 에너지망입니다. 상당히 그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망이 상당히 미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유럽도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이 망을 좀 더 그 영내 차원의 환상형으로 구축하고 있는 노력을 또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북아 지역은 60년대, 70년대 중동 에너지를 수입하기 위해서 해상 수송 노선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각국이 중동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을 해왔죠. 중국의 경우에는 2000년대 들어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석유와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수송망 건설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해상 수송에 대한 말라카 해협과 호르무즈 호협에 대한 이런 해상 수송 위험들을 위험을 좀 더 낮추기 위해서 파키스탄이라든지 미얀마 쪽을 통한 해상 수송 노선에 대한 새로운 노선을 또한 만들기 시작을 했고,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의 석유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입한다든지, 그리고 지난 5월에 있었던 중국과 러시아 간의 가스관 협정, 이런 것들이 또한 그에 대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은 앞서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90년대부터 사할린 지역에 대해 자원개발 사업에 일본은 참여를 했고, 거기서 나온 사할린 지역의 LNG와 석유를 또한 공급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물론 논의 단계에 있는 것 같지만 일본과 러시아 간의 전력망 그리고 가스관 연계도 기업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새로운 수송 노선으로서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북극 항로와 그 다음에 북미 해상 노선이 새로운 어떤 영내의 중요한 수송 노선으로 아마 자리매김을 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치 한국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 경주하고 있습니다. 남북로 사업, 전력망과 가스관 연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한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의 에너지 그리드 구축과 관련된 논의도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금은 조금 그 추진의 속도가 조금
많이 뒤처지는 건 있지만은 이 영내 어떤 흐름 자체가 망을 구축하는 데 상당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은 분위기상에서 추진이 좀 더 나중에 향후에 잘 이루어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에너지 그리드 구축과 영내 단일 에너지 시장 형성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보면 90년대부터 개시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이 2014년이니까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한중일 3국이 개별국가 차원에서 양자 간의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자 차원에서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봤듯이 중국과 러시아가 가스관 연결을 했으면 이것이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이 되고 나면은 분명히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 측에 러시아와 중국과 서해 노선을 통과하는 한국과의 어떤 3자 가스관 연결 사업도 아마 제안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후에는 한국과 일본 간의 가스관 연결 사업까지도 자연스럽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즉 하나의 물꼬가 터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물꼬는 계속적으로 아마 확대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3국이 앞서 여러분이 발표했듯이 오일 가스 트레이딩 허브 사업들을 상당히 각국이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일가스 협력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영내 에너지 망 구축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테고, 두 번째는 시장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될 테고, 그 다음에 가스 거래소 설립이 아마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허브가 구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허브 구축을 통해서 영내 위기 대처 능력이 크게 향상이 되고, 또한 영내 가스 수급 안정과 향후에는 지역 가스 가격 형성, 단일 가스 시장이 구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표에서는 지금 현재 러시아, 몽골을 포함해서 동북아 국가들이 지금 현재 공동으로 양자 간의 석유가스, 석탄, 전력 분야에서 자원 개발, 그 다음에 수송 인프라 건설, 그 다음에 교역, 발전원 개발, 도소매 판매, 그 다음에 기술 개발 협력, 가공 플랜트 건설 및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추진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다자 차원의 그리고 대규모적으로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스망, 현재 동북아 지역의 가스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동북아 가스 수송망 연결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특히 러시아의 전통 동부 지역과 동부 시베리아 지역과 극동 지역의 전통 가스 개발이 활발히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수출용 가스 수송망 사업이 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90년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사업이 언제 이루어질까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의아해했고 상당히 의심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도 그랬고, 그렇지만은 뭔가 물꼬가 트고 나니까 중러 간의 가스 협정이 이루어지고 석유 협정이 이루어지고 또 남북러 사업에 물꼬가 트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러시아가 이런 가스 수송망 사업들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러 간의 가스 협정에 의해서 38bcm의 물량이 중국으로 유입이 되고, 이것을 위한 가스전이 활발히 또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은 그 물량의 일부가 분명히 블라디보스톡이나 한국으로 LNG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송이 될 겁니다. 그 기간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5년 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2017년에 18년 사이에 도입을 한다 그러면 그 이후의 사업들은 아마 1, 2년 내에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동북아 지역에서의 어떤 다자협력에 대한 그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수송망이 안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운영이 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아마 논의가 이 경제 주체들 간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아마 이런 노력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연구자들에서는 이런 필요성을 오래전부터 제기를 했지만 이런 것들이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아마 1, 2년 후에 이런 노력들이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 아마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관련된 법 제도가 아마 분명히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후에 서드 에너지 패키지라든지 그리고 가스망 협의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분명히 형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력망입니다. 동북아 3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력 연계에 대한 어떤 연계를 통한 효과가, 기대 효과가 상당히 큰 어떤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발전원이 풍부한 국가도 있고 발전 소비가 많은 국가도 있고 또한 피크 타임이 다르고 또한 계절적 전력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절히 조합을 하게 되면은 전력망 연계에 대한 경제적 에너지 측면의 효과가 상당히 어느 다른 지역보다 극대화될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 측면과 그리고 그 환경적 측면과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커다란 어떤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력망 연계는 각국이 에너지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믹스, 발전원 믹스를 구축하는 데 상당히 많이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더 비용 효율적이고 좀 더 환경적인 발전원을 역내에서 찾아서 그것을 부족한 전력이 부족한 국가들에게 공급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아마 구축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에너지 협력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양자 사업이 다자협력 사업대로, 그 다음에 한 지역이 좀 더 주변 국가들로 확대되고, 그리고 정부 차원의 어떤 정부 주도의 시범 사업이 민간 단위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단순한 교육 차원에서 발전원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가스전이나 그 다음에 유전을 개발하고 그리고 관련된 플랜트를 건설하는 이러한 사업들로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이와 더불어 협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 간의 비즈니스 포럼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도 동북아 지역에는 여러 가지 석유 포럼이라든지 동북아 가스 파이프라인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자 간의 정부 간 협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좀 더 원 단위에서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사업 단위에서 정부 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전문가 세미나도 아마 그에 따라서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 위원회도 건설이 되고 여기서 그 기술적, 경제적 효율성 조사가 이루어져서 시범 사업들이 좀 더 많이 발굴이 되고 그리고 파이낸싱 부분에서도 많은 해결책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동북아 지역에서는 물론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동북아 에너지 협력 정부 간 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것을 지금 현재는 국장급, 과장급 회의지만 이것을 장관급 회의로 좀 더 격상시킬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회원국을 좀 더 참여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고 또 동북아 평화 협력이라든지 그리고 한반도 신뢰 구축을 위해서 좀 더 이런 정부 간 협의체가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어떤 노력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어떤 ECT라든지 서드 에너지 패키지 같은 이런 어떤 협의체 기구 이런 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동북아 지역에서는 이러한 그 영내 국가 간의 어떤 정책적 조율과 조정을 위한 어떤 기구의 협력 기구의 활동이 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차원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또한 대규모 협력 사업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파이낸싱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 간 지역 다자개발 은행 설립과 아니면 트러스트 펀드라든지 인프라 펀드 같은 것들이 좀 더 전문가 단위에서 그리고 사업 주체 단위에서 좀 더 활발히 논의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 약사를 에너지 시장 여건 변화에 맞춰서 간략하게 앞에 설명해 주시고 또 유럽과 비교해서 우리 동북아의 그 협력의 필요성을 잘 정리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좀 눈에 띄는 제목은 우리 이제 양자간 협력이 다자간 협력으로 아마 발전될 것이라는 예상. 그와 더불어 더욱더 저에게 눈에 띄는 건 굉장히 낙관적 견해를 갖고 계시다는 것. 특히 러시아의 가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거라고 하는 조금은 챌린징한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해야 될 점도 잘 조목조목 잘 정리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스피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ERI에서 일하고 계시는 닥터 예 타오 박사님을 소개해 주시겠는데요. 제목은 중국 관점에서의 동북아 에너지 연계의 주요 도전 과제와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大家下午好，我是来自 ERI 的陶冶，非常荣幸能有这样的一个机会来在今天跟在座的各位共同探讨我们东北亚能源一体化的发展的专题。刚刚呢 ，Dr. 李呢非常全面的对我们的东北亚电源网络可能的这种建设方案和及其影响呢进行了系统的分析。而从这个全球的如果我们从世界的层面来看，各个方面呢都从这个全球、欧洲以及东北亚等层面呢提出了建设大型一体化电网的这个设想。我们呢非常清楚的知道，要实现这些构想呢和项目，在技术、经济、市场、制度、法律等方面呢都面临着巨大的挑战。其中呢最巨大的两个挑战是技术和经济方面的这个分析。中国呢幅员辽阔，而且呢为了支持中国的经济发展和优化资源配置，中国自身的电力系统就需要发展成为超级电网。无论是从装机规模还是从这个电网的里程数来看，都将达到前所未有的高的水平。因此，在探讨东北亚一体化的电网建设方案之前呢，我想先就中国电网发展的现状以及未来中国可能的电网发展趋势，做一些介绍。也希望呢，我这些的介绍呢，对我们今天的讨论呢有所借鉴。在过去的30年间，中国的电力系统一直保持了较快的增长水平。虽然受到经济性周期的波动，在一定的这个时间节点当中呢，出现了发展速度较慢的这种情况，但是目前中国的电力系统从装机规模上已经达到了世界最大的装机规模，超过了12亿千瓦，12亿千瓦的装机。年发电量呢也超过5万亿千瓦时，但是在中国的这个电力系统当中呢，火电无论是从装机规模还是从发电量上都处于主导的地位。作为清洁能源的核电和风电呢，在装机规模当中只占较低的比例，而发电量呢基本都处于2%的水平左右。从电网的这个角度来看呢，中国的这种除了我们中国的台湾省以外，中国的各大区域电网已经通过这个特高压技术来实现了互联，其中由中国的华北电网和华中电网是通过1000千伏的交流技术来实现连接的，而其他的区域电网是通过不同等级的这个直流技术来进行互联连接的。
从中国的可再生能源发展来看，也保持了比较高的这个发展水平。大家可能都知道，中国的风电装机和新增装机、累计装机和新增装机都已经达到了世界第1位的水平。在2014年的6月份，也就是今年的上半年，中国的风电装机应该已经超过了8500万千瓦，而光伏装机在今年上半年也已经超过了2000万千瓦。中国政府呢制定了到2020年，我们的风电装机达到2亿千瓦。和光伏太阳能发电装机达到1亿千瓦的这个发展水平，这个目标按照目前的这个发展进度是能够得到确保实现和是能够得到实现的。另外，中国政府也确定了到2020年依次能源消费当中有15%的能源来自于我们的非化石能源。这个目标呢，目前来看呢，还要更多的取决于我们的整个的能源消费水平以及我们核电的发展。当然，今天上午大家已经对核电的发展有了一个比较详细的这个分析。如果展望中国未来的电力需求来看，中国在过去用了15年到16年的时间，把中国的这个电气化水平超过了世界的平均水平。而从整个这个发展趋势来看呢，无论是发达国家还是发展中国家，电力在终端能源需求以及在依次用能的这个比例呢，都是在不断的增长的。因此，电气化水平是未来发展的一个大的趋势。从整个的这个东北亚地区的这个能源情况来看呢，从东北亚情况来看呢，我们日本地区呢，平均的人均的年用电水平呢，在超过了6000千瓦时。而韩国地区甚至超过了8000千瓦时。从现在中国的发展阶段来看呢，我们的人均 GDP 的发展水平还比较低，我们的人均用电量还到不了4000千瓦时，年用电量不超过4000千瓦时。因此，未来中国的电力发展还有很大的增长空间。这个空间呢，也为我们下一步的东北亚继续的电力系统的合作呢，提供了市场基础。我们通过这种计量化的模型研究呢，对中国分区域、分时段的对中国可能的中长期电力系统发展呢，进行了一个模拟的研究和定量化的分析。其中，对于未来的中国电力系统发展呢，我们设计了不同的能源需求情景以及我们的可再生能源发展的比例需求的目标情景。也就是说，从电力需求和结构2个方面来驱动中国的能源系统的这个发展和演化。从整个这个结果来看呢，对于2050年中长期的这种中国电力系统的研究来分析，出于提高优化电力供应结构和可再生能源发展的这个考虑，太阳能和风电在中国的这个电源系统当中占了比较大的这个重要地位。另外，从比较详细的这个能源品种的来分析，由于更加接近于我们负荷侧，我们的海上风电技术和分布式太阳能技术得到了更多的发展。另外，更高比例的或更大规模的对于可再生能源的应用呢，也对于灵活的电源系统，包括比如储能技术、天然气技术，包括太阳能发电当中的 CSP 技术，都得到了更加这个广泛的应用。从这种电量的这种结构来分析呢，到2050年，如果在我们比较高的这个情景下，中国的可再生能源是能够提供60%以上的电力供应需求的，并且在小时级的水平而且小时级和各个地区的话，能够做到电力平衡。这张图显示了中国到2050年整个的装机和这个跨区输电的一种情况。我们应该可以看到，中国的这种电源的装机呢，更多的还是分布在2大区域，一大区域就是我们的北方，我们的资源丰富地区；另外呢，就是在东部地区，也就是说我们电力负荷比较密集的地区。而中国的这种电力网的建设呢，大家也能够看到，还是跟目前的一个基本格局是比较相近的，也就是说北电、南送、西电、东送这样的一个大的格局，对跨区电网的这个建设规模要求比较高。从各个能源品种来看呢，中国的这个风电呢，虽然在整个的发展过程当中结构上能够做到一定优化，但是如果在达到比较高的发展水平的话，主要的发展地区还是集中在中国的北方地区，而水电地区主要还是集中在中国的这个西南部。而由于这个太阳能发电技术呢，可能它的这个比如包括我们的地面光伏电站，包括我们的分布式太阳能，因此考虑多种太阳能发电技术的话，太阳能发电技术能够在各个区域之间做到比较均衡的发展。
而生物质的这种发电技术呢，考虑到它的资源性和它的一种特殊性，因此比较具有这种就是点状的这种发展的这个态势。这幅图显示了2050年我们各个地区的这种电源的这种装机结构比例。那么大家可以看到，我们没电的地区还是在我们的这个资源丰富地区和电力负荷比较高的地区。OK，please the operator click yes， 这是一个动态的图。对，现在这里应该显示的从2010年到我们2050年中国电源增长的这样一种情况，这是我们在可能比较大家更加清晰的直观能看出来。另外呢，尤其是到2030年可能是一个节点，也就是说在2030年中国的可再生能源或者是清洁化电力能源仍以风电为主，到30年到35年之后呢，可能太阳能的发电技术发展的比较快。从这种电力这个网络建设来看呢，中国的未来电网应该是可以称之为超级电网了。由于我们比较大的装机结构和人均的这个用电水平比较高，那么中国有3条跨区域的电网的传输容量超过了1亿千瓦。那么分别是中国的西部到中国华中地区，也就是中国的中部，包括从中部到东部，以及从中国的北方到中国的华东地区，也就是从华北到华东地区。please stop yeah， 这张显示了中国这个电网的一种拓展的这个情况，也比较清晰的显示，除了这种新增线路以外呢，对于这种输电容量也在不断的增加。OK。那么我们进行这种大的，比如说我们建立超级电网，或者是说从我们这个可再生能源比例的提高的话，那么有什么样的环境效益呢？我们对比了我们不同的这个清洁能源的发展水平，那么我们很直观的可以看到，首先碳排放排放水平是大幅降低的。另外，除了碳排放以外，我们的氮氧化物以及二氧化硫的排放也均分别下降了40%，接近1半的这个下降水平。因此，这个从环境效益还是十分明显的。那么在环境效益的这个同时呢，从我们这个整个的资本投资经济性的角度来说，我们也进行了一下分析。我们可以看到，我们的中间的这种优化方案呢，比照着我们这种按照传统的 BAU 的发展情景的话，成本并没有进行大幅增加。虽然我们的这种容量的 capital cost 的容量成本在增加，但是由于我们采用了这种非化石的能源，对于节约了大量的燃料成本，因此整个的这个电力系统的建设、运行、维护成本呢是保持很平稳的这样一个水平，但是它们中间的结构比例是不同的。而且对于我们继续从这个每度电的这种发电成本也进行了分析，大家能够看到，以人民币价值结算单位的话，就即使我们实现了比较高比例的清洁化电源的发展水平，那么度电成本也是维持在国民经济可以接受的这样一个水平。当然，我们也从这个运行周期，整个电力系统的运行的角度来更加细化的描述一下各种电源在我们整个电力系统运行当中的这种不同的作用。从这里面主要的体现就是说，我们未来的这种调节灵活性的电源，更多的是依靠天然气和中国的这种水电跨区域的协调性的研究调度。同时呢，我们天然气呢和储能技术也在这种当中发挥了很大的作用。另外，由于我们这种太阳能发电技术这种不同技术的组合，比如我们这里有太阳能热发电技术，那么它通过储能技术化也能够平滑我们整个太阳能发电的这种出力特性。我们知道我们电力系统运行是需要很多灵活性的。那么我这里简单说一下，就是说我们未来电力系统在中国的我们一种情景下，更多的是通过我们水电、天然气以及储能技术来实现的，提供了系统较大的灵活性。当然，我们这里边有一些关于日本的这个研究的例子，因为我们在能源所呢有一个模型化的这个电力模型的研究团队，它是一个国际化的团队。2年前呢，我们的丹麦的专家呢也对这个日本的电力系统通过一种模型方向做一些研究。今天我在这里展现这些例子，并不是要跟大家谈论一些确定性的结论，但是我的方向是觉得，是否未来我们关于东北亚电力系统一体化的这种研究，可以更多的通过计量的方法，通过模型的理论，把整个建立一个我们真正涵盖所有东北亚区域的这样的电力模型来进行更加细化的研究。我这里就展现了一下可能得到的一些研究成果。
包括我们整个的装机水平和这个未来的这种电力传输通道的这个需求。那么我还想回到我们之前的这个讨论的主要议题，那么就是未来中北亚电力网络建设的主要挑战是什么？我还是希望从技术和经济两个角度来谈。虽然我们现在没有确定未来东北亚电力网络具体采用什么样的技术来去实现它，但是我想大家心目当中对于特高压的技术以及海底的这种输电通道的建设可能是比较明确的。但是从中国自身发展的情况来说，对于特高压输电线路的建设还存在比较审慎的一个态度。比如在今年，我们国家确定了12条贯穿中国东西部的这个输电通道，包括4条特高压的交流工程以及5条特高压的直流工程。但是通过我们比较详细的来分析这个通道的建设设计来看，跨区域的这种电力的特高压通道，我们仍旧以直流电为主，直流技术为主，而区域内的才尝试的不采取一种交流的技术。那么因此，对于特高压直流以及特高压在未来中国电力系统以及乃至我们东北亚这个电网建设当中采用什么样的处于一个什么样的位置，以及我们未来具体采用什么样的技术，我觉得我们还需要更多的数据和研究来支撑这样的结论。另外，从这个海底电缆的建设情况，因为我们中国最近几年的这个海上风电发展是比较迅速的，那么从现在目前的这个发展实际情况来看，海底的输电电缆已经成为了中国海上风电发展的一个比较制约的一个重要的环节。而且从国外包括德国和英国的这个海上风电发展来看，他们的海底的这个输电通道建设也多出现这种延迟的状况。而从单纯的这种技术化水平来说，中国目前在220千伏以上这个电压等级以上的海底电缆还难以实现国产化。因此，对于海底电缆这种技术的突破，当然这是可能需要大家可能还要需要认真的去研究。那么对于东北亚电网中国的东北地区应该是最重要的这个接入区域。那么从目前中国的东北地区的电源结构发展来看呢，可能出现了一些这样或那样的问题。比如说，中国东北地区的现在电源的增长比较快，但是由于中国东北地区的经济发展的这个速度呢没有增加，因此导致在整个的东北地区设备的这个整体利用水平是比较偏低的。而且大家刚才从我的介绍当中也可以看到，中国的东北地区，尤其是中国的内蒙古的东部地区，是我们可再生能源非常丰富的地区，也就是中国可再生能源建设的主要区域。而且在中国的东北地区、辽宁地区，中国还建立了大量的核电机组，开始启动建设了核电机组。因此，整个在如何来协调中国东北地区的电源和电力负荷的这种情况，是一个最重要的一个问题。另外，从这个可再生能源的实际运行情况来看，我这里列出了中国东北地区、吉林省、内蒙古东部地区、黑龙江省和辽宁省的这个风电的这个运行情况。大家可以看到，气风率应该是超过全国平均水平的。也就是说，在目前为止，中国东北的可再生能源资源本身并没有得到非常充分的开发。当然，我们建立东北的这种大型的电网呢，更多的经济性肯定是我们的一个最重要的驱动因素之一。那么从现在我这里列出来了，我们辽宁、黑龙江和吉林的煤电以及风电，以风电为代表的可再生能源价格。那么可以看到，其实中国的从整体来说，中国的电价应该在我们东北亚地区属于这种较低水平，而且未来由于技术进步，我们的风电也会成本还会快速下降。那么在于我们中长期以后，我们东北亚合作当中如何确保我们电源互联的这种经济性，也是需要我们面临的一个重要的课题。当然，对于东北亚电力建设的这个主要工作呢，我也做了一些思考的问题。我觉得近期的工作可能有这样几个方面。第一个，我个人觉得应该尽快的确定我们这个输电和发电的这种最佳的技术组合，也就是更多的加强一体化的。也就是说，在我们建立电网之前，我们应该把我们的研究成果作为一个一体化的综合。然后，对于我们未来要建设的东北亚这个电力网络呢，要有一个明确的一个刻画或者一个描述，让大家清楚我们未来是要建立一个什么样的电力系统。另外呢，我们要加强技术性和经济性的研究，就是成本的问题和技术的问题，还是决定能否建立东北亚电网以及如何建立这样一个最重要的因素。另外呢，第三点就是科学量化我们的经济社会和环境的效益。第四呢，就是制定较为详细的行动计划。第五点呢，我认为就是应该选择区域内
国家内和双边的小规模项目来进行技术和政策潜力的评估。这里不单单是指我们的，比如说我们的清洁能源发电技术，包括我们的电力传输技术这种示范，包括一些政策性方面，我个人觉得应该选择一定的区域来进行政策性，比如我们的电力市场，来进行试点，来确定它的可行性。当然，我们的这个长期工作呢，第一点，我们认为就是应该制定东北亚统一的能源发展战略。我们各个方面，可能现在我们多方对于建设东北亚这个一体化电力市场电源这个网络是达成共识的。但是我相信，除了我们中日韩以及3家之外，蒙古地区和我们的这个俄罗斯，对于建立电网的初衷和目的是不一致的。那么我们要在首先建立电网之前，要先制定我们一个统一的能源发展战略。另外呢，我们要分析整体政策框架，并找出存在的这种薄弱环节，其中包括我们的技术转让以及我们的金融这个融资渠道等等。最后第3点呢，就是我们要尽快建立促进区域电力交易的这种国际化平台。当然，中国现在也在进行电力体制改革，其中很重要一点就是强调我们的电力市场化的这种行为。那么，我们也希望尽快将中国的电力化改革的这种方向和工作和东北亚一体的这种工作结合起来。最后一点呢，我觉得还是要完善各国的法律，保障所有我们的参与方、参与国以及参与主体呢的相关利益呢得到保障。好，我就介绍到这里，谢谢大家。 네, 감사합니다. 중국의 전력의 빠른 증가, 그다음에 생산 지역하고 소비 지역이 너무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다는 이런 현실적인 근거로 슈퍼그리드의 어떤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의 슈퍼그리드를 만들기 위한 단기 그리고 장기적인 접근법을 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제시해 준 게 매우 좋은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스피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는데요.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계신 이치로 구다니 선생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日本エネルギー経済研究所の久谷と申します。丁寧な紹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のような場で話をさせていただく機会を頂戴して大変光栄に存じます。で今日はですね、最後のプレゼンテーションということで、一体この北東アジアのインターコネクション、どういったことをすれば進んでいくんだろうかということを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で先ほどもですね、李先生おっしゃいました通り、これ過去25年間にわたってですね、いろんな議論がされました。それからいろんな計画がありました。しかし今現在ですね、残念ながら言われるようなグリッドのコネクション、それからパイプラインのコネクションできていません。一体なぜなんでしょうか。それをですね、一つ一つ私の見方で振り返っ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でここに書いてます5つのポイント、これが私が考える、利益ですね。お互いを結ぶことによってどういった利益が得られることができるのか。もしこの利益がですね、非常に大きい、接続しないことによる損失が非常に大きいというふうになれば当然できるはずです。ということは、この5つの可能性のある利益が十分に理解されていない、あるいは検証されていない、あるいは利益をもたらさないということがあるのかもしれません。一つ目はですね、安い電力を供給でき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この地域にはいろんな電源があります。まだ開発されていない資源いっぱいあります。そういったものを利用することによってもっと安く電気が供給でき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2つ目は安全保障の強化です。エネルギー安全保障の強化。もっと安定的に電気を供給できる可能性が生まれ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す。そして3点目は発電設備、それから送電設備、こういったものに対する投資を地域全体で削減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4点目が、より多様なエネルギーミックスを構成する可能性が生まれ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そして5点目が、この地域の政治的な安定性に何らかの貢献を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点であります。でまず1点目のですね、安い電力を供給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可能性についてです。でこちらに示しているグラフがですね、ざくっと非常に大雑把なですね、概算をしてみたものであります。仮に日本の、北九州、福岡というところと、この韓国のプサン、だいたい距離が210キロありますけれども、ここをつないだらどうなるのか。
あるいは日本の北陸にある新潟というところからロシアのウラジオストック、約850キロという長い距離がありますけれども、ここをつないだら一体どうなるんだろうかということです。で、左側のグラフに行きますと、一番左側、ジャパン CCGT と書いてます。これは政府の委員会が試算しました日本におけるガスコンバインドサイクルの発電コスト、およそ 10.7 セントパーキロワットアワーとなっています。これをベースにしまして、おおよその送電コスト、例えば、プサンから福岡まで210キロを直流で結びますと、だいたい 1.6 セントかかります。ということは、プサンの国境地点でおよそ 9.1 キロの電力を供給できるのであれば、このガスコンバインドサイクルと競争できるというふうになります。ですから、この 9.1 セントよりも安い電源が果たして韓国にあるかどうかということが問題になってきます。で、もう一方のウラジオストックの場合ですね、送電距離長いですから、コストはもっとかかります。およそ 4.5 セントと試算しております。そうしますと、ウラジオストックのところで 6.2 セントでないと、日本のガスコンバインドサイクルと競争できないというふうになります。ですから、ウラジオストックでの発電コストが例えば10セントとなりますと、経済的なメリットは全くない。それであれば、日本で独自の発電所を作る方が圧倒的に安い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ただ、この 6.2 セント、それから 9.1 セントというレベル、これは十分な精査をしてませんので、誤っ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まだ十分に検討の余地がある数字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それから2点目、安定供給の確保という点、これもですね、非常に単純で分かりやすいかと思いますけれども、2つの異なるマーケットで、ロードカーブ、負荷の曲線が異なる場合ですね、お互いに補う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ある一方で十分な余剰、リザーブマージンがあるときに、他のマーケットでは不足しているというときに、送電線があれば、これを補うことができるわけです。非常にシンプルです。こういった効果は当然、国際連携線には期待できますので、このメリットを一体どのように測るのか、自分たちでリザーブマージンを持つことと、あるいは相手の国に持ってもらうこと、それと送電コストとのバランスは一体どうなんだろうかということを評価する価値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そして3点目が、投資を削減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今申し上げたことと非常に似通ってはいるんですけれども、ここでは LOLE、英語で言いますと、Loss of Load Expectation ということで、1年間のうち何時間ぐらい電力の供給を失う可能性があるかというものの数字です。で、この LOLE を例えば24時間、1年間で24時間電力を失う可能性があるというのを設定した場合に、一体どれだけのリザーブマージン、余剰能力がないと確保できないかということを試算したものです。で、これはASEAN の国について試算した結果なんですけども、連携がない状態ではこの青いライン、例えばですね、シンガポールですと 11% の余剰の能力、それから一番端っこの、中国の雲南省ですとおそらく 8% のリザーブマージン、これがあって24時間の LOLE が達成できるというふうになります。で、その状態で仮に国際連携線があったとした場合に、各々の国が自分たちが持つ余剰能力を一体どれぐらい減らすことができるんだろうかというのを計算したのが赤いラインになります。例えばシンガポールの場合ですね、11% ないと確保できなかった24時間の LOLE がですね、7% の余剰能力で確保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この減った 4% 分というのは、例えば隣国のマレーシア、あるいはインドネシア、こういった国から緊急の場合は融通を受ける。そのことによって自分たちが持つべき発電設備の能力を減らす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つまりこの 4% 分がシンガポールが削減できる投資というふうになります。同じようにこのことをですね、すべての ASEAN の国に対して計算しますと、おおむね多くの国ですね、自分たちが持つべき余剰能力を減らすことができると
いうような計算結果になっております。これだけ大きな投資削減効果が期待できる。したがってこの発電所に対する投資の削減が果たして国際連携線の新しく作ることによるコストとどちらが大きいのか、あるいは小さいのかという比較をすることによって、この国際連携のメリットがはっきりしてく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で、ここではですね、またお金の話になるんですけども、一体どれぐらいのコストがかかるんだろうかということです。で、これもいろんな想定を置いて、いろんなところからですね、情報を持ってきて作ったものなので、果たしてこれで正解かと言われると、それははだはだ新しい部分もあるんですけども、一つの数字の例としてご覧になってください。先ほど示しました、プサンと福岡の例ですと、210キロを作るのに、US ドルで、1950ミリオンという大金がかかります。で、この容量が3ギガワットです。3ギガワットの電力を送るのにこれぐらいのお金がかか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で、これが距離が長いウラジオストックと新潟の間ですと、当然距離が長い分だけケーブルコストがかかるということで高くなっています。で、これに対して日本で同じ3ギガワットを作る場合、一体どれぐらいかかるかということです。例えば原子力発電、US ドルですと9027という数字になります。で、この9027という数字と、例えば1950、あるいは5150という数字を比べると、送電線のコストの方が安いということがわかります。これは非常に単純化した比較なので、これをもってですね、送電線を作った方が安いというわけではございません。当然、オペレーションの、運転の頻度、それからどれぐらい使われるのかということも関係してきますから、実際にはお金の貸す金利、そういったものも含めて十分な検討をする必要があるんですけども、この数自体がですね、非常に単純ではあるんですけども、もしかしたら連携線を作ることによって発電所の建設コストを下げることができる、そういった可能性を示しているかと思います。それから4点目のもっと多様化したエネルギー供給ミックスを作ることができ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視点であります。で、左側の棒グラフはですね、EU のエネルギーミックスを示しています。で、一番下が石炭でありまして、石炭の比率が高い方から右へずっと並べています。途中にドイツございます。それからイギリス、スペイン、イタリア等々ございます。各々の国はですね、非常に異なったエネルギーミックスを持っています。例えばドイツ、石炭が 45% あるいは 50% あります。他方のフランス、石炭は 10% を切る数字ですから、逆に原子力が非常に大きいというミックスを持っています。で、第1のセッションでですね、エネルギー安全保障を確保する上では多様性が極めて重要であるという論点ございましたけれども、一体 EU 全体28カ国で考えるとどうだろうかというのが右端でございます。なんと EU28 を全部足しますと、このように非常にバランスのいい石炭 28%、天然ガス18、原子力27と、非常にバランスのいい状態になっているんですね。で、同じようなことが ASEAN でも言えます。あそこの国もみんなバラバラなんですけども、地域全体で見てみると、実は意外とバランスがいいということが起こっています。では、同じようなことがこの北東アジアでできるんだろうかというのが右側のグラフであります。中国、それから日本、韓国のエネルギーミックスを示しています。で、これを全部足すとどうなるというのが一番右側です。で、そうしますと、残念ながらこの北東アジアはですね、足してもやはり石炭が 66%、天然ガス9、水力14ということで、非常に石炭に偏ったバランスしか実現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なぜかと言いますと、これはこの北東アジアの3つの中にですね、中国の市場が圧倒的に大きいということに起因しています。ですから、韓国、それから日本を足したとしても、十分なバランスを取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ような構造になっております。そして5点目、最後なんですけども、さらに強い政治的な、結束力の道具になるかどう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ども、ここでもまた前段でも、説明がありましたけども、EU の事例を出しています。なぜ EU ができたか、これは第二次世界大戦の後ですね、もう二度と戦争を起こさないという決意のもとで、当時
戦争の道具になっていた石炭、それから鉄鋼、これを各国が共同で管理する。そのことによって、もし何かあれば、皆が損をするという状況を作り出すことによって、なんとか結束していこうということが始まりでありました。従いまして、この北東アジアでもですね、何らかの形で相互の依存度を高める。何か起こればお互いが損をするという状況を作ることによって、新しく地域の結束を強めていくということが可能になるかもしれません。ただ、ここで注意したいのはですね、この EU という国、今世界ではこういうところは他にございませんけれども、なぜできたか、当時第二次世界大戦で何万人、何十万人という年が死にました。お互いの友人、あるいは親類、家族が何らかの形で被害に遭った。それから住むところを失った人が大勢いた。そういったひどい目に遭った結果、もう戦争は絶対しないんだという強い政治の意志のもとでできた経緯があります。で、果たして現在この北東アジアにおいてそこまで強い政治的な決意を作るような土壌があるかと言われますと、私はよく分かりません。今後将来そのような強い政治的な合意を形成していくようなイニシアチブができるんであれば、同じくこの地域でグリッドあるいはパイプライン、こういったものの結束を、インターコネクションを作っていくような動きが進んでいく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で、以上申しました点をですね、整理したのがこちらの表になります。上から順番に書いてますけども、で、右側に果たしたそういったものがドライバーとなり得るかどうかということを整理したものです。で、丸と書いているのが、おそらくドライバーとなり得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私が考えるものです。上3つは主に経済性、それからエネルギー安全保障、この観点からの評価であります。その視点からは十分な精査が当然必要ではありますけども、おそらく利益をこの地域にもたらすことができる、そしてドライバーとすることができ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4点目のエネルギーミックス、残念ながらこの観点では、この北東アジア地域では十分に機能しない可能性があると考えております。そして最後、クエスチョンつけてますけども、この先の政治の合意形成によっては、もしかしたらドライバーになる可能性があると思います。で、最後に1枚付け加えてますのがガスのお話です。で、ガスもですね、パイプラインをつなごうという話、ずっと昔からあります。で、これは私の個人的な見解ではあるんですけども、今、この北東アジア地域では LNG のネットワークが非常に発達しています。ネットワークといいますか、受け歴史ですね。LNG を使うという点については、日本、それから中国、韓国、いずれの国ももう十分なインフラを持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理解しております。ですから、パイプラインをつなぐということよりも、この LNG を使ったトレード、あるいはマーケット、こういったものを十分に機能させていくということの方が、より低コストかつ短期間でお互いの利益を共有していくような構造を作りやすい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以上で発表を終わ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네감사합니다 인터커넥션의 필요성과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될 것에 대한 이득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아주 훌륭한 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용 절감, 안전보장 강화, 투자 규모 감소, 다양한 에너지 믹스의 가능성, 그리고 정치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한 5가지의 그로 기준을 설정해서 그 기준별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아주 많은 그 정보를 얻게 했었고요. 특히 나가타 블라디보스톡이라든가 니가타 블라디보스톡이라든가 부산 후쿠오카 간의 어떤 그 구체적인 이그젠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드를 통해서 각국이 얼마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이해를 높이는데 매우 훌륭한 프레젠테이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지정 토론자가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그런 지정 토론자분이 한번 이제 정리해서 그 스피커들한테 질문을 하면 우리 플로어에서 1명 내지 2명 정도 질문을 받고 그것을 우리가 대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번 세션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지정 토론자는요, 고려대학교에서 일하고 계신 장길수 교수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장길수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장길수 교수입니다. 먼저 그 세 분의 발표 아주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성규 박사님께서 언급하셨던 그 동북아 전력망 연계에 대한 그 몇 가지 제 의견하고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그 한국전력공사가 러시아, 중국, 일본과의 이제 전력망 연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현재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그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상세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은 그 러시아하고의 이제 전력망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3기가와트 규모의 그 전력을 그 러시아로부터 이제 수입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이제 기술성하고 경제성 그리고 여러 정책적인 면에서의 필요 사항들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하고 이제 양자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에 따른 좀 안정성에 대한 우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러시아하고 연계가 되게 되면 이제 뭐 송전망은 북한을 경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을 경유해서 와야 되는 이 송전망의 건설과 그 운영 이 부분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하고의 전력망 연계에 있어서 가장 큰 장벽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장벽에 대한 그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까 우리 그 발표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결국 이제 다자가 참여하는 구조 안에서의 전력망 연계입니다. 결국 이제 오늘 발표해 주신 이제 두 나라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중국과 일본이 참여해서 동북아 전력망 연계가 되는 그러한 최종 형태를 고려해 본다면 지금 이제 한러 양자 간에 지금 논의되고 있던 전력망 연계에서의 이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좀 해결 방안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동북아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이제 전력망 연계가 되게 될 경우에 그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 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예타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결국 동북아 전력망 연계에서 필요한 가장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DC 기술이다, 그러니까 직류 기술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도 전적으로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지금 각각 참여하는 국가들의 전기 주파수가 50Hz, 60Hz 다 혼용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가들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게 되면 장거리 송전 그리고 또는 해저 송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송전 방식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직류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될 텐데요. 아까 일본 우리 이치로 쿠타니시 발표에서 한국하고의 직접 연계,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의 직접 연계를 고려해 봤을 때 여러 가지 경제성에 대한 비교를 이제 해주신 자료가 있는데요. 아주 인상적이었고 아주 좋은 발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 중에서 결국 이제 비용의 문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치로 쿠타니 씨께는 좀 단편적인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좀 기술적인 부분이 될 수는 있겠지만 간단한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의 일본과의 연계는 한국으로 치면 이제 동해를 통한 해저 송전이 되는데 다른 한국으로 치면 세 개의 이제 세면에서의 바다가 있는데 그 중에 동해가 바다의 깊이가 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해저 송전을 하게 되면 케이블을 바다 밑바닥에 이제 매립을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 동해의 깊이 정도면 그런 매립 방식으로 이제 할 수가 없어서 결국 부유식 이제 케이블을 설치를 해야 되는 이제 결국 이제 기술적으로도 난제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적으로도 좀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대한 비용을 지금 검토하신 내용에서 반영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비용이 더 증가를 할 경우에 말씀하신 내용에서 이제 조금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타오 박사님께는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원 보급 계획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의 경우 한 25% 정도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되고 그에 따른 전력 운영에서의 여러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개통 운영자 독일의 개통 운영자에서 대표가 와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연 30조의
우리 돈으로 연 30조 원에 해당하는 그 다양한 형태의 이제 보조금, 그러니까 보조금도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보조 이제 정책이 되겠는데 그런 식의 이제 막대한 비용이 이제 그 수반되는 이제 결국 이제 신재생 에너지원이 가지는 특징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그 공격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원을 보급하려는 그 계획 하에서 신재생 에너지원의 출력 변동 특성에 따른 영향을 어떤 그 방법으로 좀 보상을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보상 방안으로 다른 국가와의 전력 연계를 고려하고 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성규 박사님께는 좀 단편적이지만 결국에 이제 그 동북아 에너지 망 연계에서 북한의 역할이 이제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 북한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동북아 전력망 연계나 에너지망 연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ご質問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敷設コストが一体どこまで加味されているのかというご質問です。で、これはですね、十分にその土地土地に合わせた敷設コストの増減は加味しておりません。近年発表されている国外での海底ケーブルの敷設事例、そういったコストをもとにしまして平均値を出したものです。ですから今回おっしゃった新潟ウラジアストックの例ではもっとコストは高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で、この送電線の連携を考える場合、おそらく経済性というのはとても大事な要素になります。いくら政治的な合意があったとしてもですね、経済性がないとなれば誰も作りません。ですからこの経済性が果たしてあるのかどうか、それによって利益を得ることができるのか、コストを回収できるのか、その部分をですね、十分に精査していく、それをシンクタンク3つがですね、共同で精査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極めて重要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感谢主持人的提问。在回答我自己的问题之前，我对海底电缆铺设的这件事倒想发表自己的一点想法，补充一下刚才日本我们的同行的这个回答。就是从我们国家的从我们海底电缆铺设的这个实际情况，我还是以我们的海上风电的这个建设为例。即使是在20米到30米这样浅海的这个海域铺设一下海底电缆，整个的这种海上的这个输电的电气化的电气投资，也占到整个这个风电场的这个15%。我想强调的就是海上风电的风电机组的成本是很高的，那么15%在这里边整个的这个成本造价当中，我想说它就是一个成本是很高的，也就是说海底电缆的这种铺设和方式的经济性是不容忽视的。另外还有一个就是刚才我们的这个这个专家提到的，就是说在我们的这个东海很难的，就是说刚才提到，就是说如果不能够埋设这个海底电缆的话，那么将以这种漂浮式的这种建设这种电缆这种形式。那么我想说的是，这就不单单是一个经济性的问题，这很可能就是一个安全性的问题。因为从实际运行来看，海底电缆出现这种故障，或者是通过意外被挖断或者是中断的这个概率是非常高的，这也是造成这个海上风电弃风的最重要的因素之一。那么如果不采用埋场的方式，而漂浮的方式，我相信这个被挖断的可能性概率会更高。这是我对第一个问题想说的。第二个问题就是说，对于我个人的问题来说，应该是关于中国发展可再生能源的经济性问题和技术性，就是如何来有效的利用可再生能源的一个问题。我想就第一个经济性的问题来说，我想谈的是，第一，中国不单单是单纯提到了，就是制定了可再生能源的发展目标，而且对于中国可再生能源的一个经济性也有自己的这种的指导的目标和大家共同努力的这么一个方向。也就是说，我们同样制定了到2020年，我们中国的这种陆地上的风电的度电成本，也就是说上网的电价达到我们的煤电的电价水平，这是我们的对于陆上风电的这么一个水平。对于我们陆上大型的地面光伏电站，也就是 PV， 我们的度电成本希望达到我们这种销售电价，也就是销售车的水平，也就达到我们一般煤电的在销售车的这个水平。我们分别用平价上网来这样形容它。也就是说，我们在努力的通过可再生能源自身的经济性的技术性的提高，经济性的改善，来降低中国发展可再生能源的一个成本。
这是我们的一个也是作为一个国家目标加以制定和提出的。第二个就是关于技术性，中国是不是考虑跟我们周边的电网进行互联，来提高我们电力系统运行的灵活性？是现在在中国的西部地区，中国的确在省间进行了很多这样的互联的这种方式，比如说在中国的西北地区，我们的青海省。包括采用750千伏的这种交流输电技术，和我们的新疆和我们的青海，我们的把它们连接起来以后呢，通过新疆的煤电和青海的水电，来使我们的甘肃地区的风电呢共同的这种协调，共同的这种运行，然后把它们打捆输送到我们的东部地区。也就是说，这样的这种跨区域的电网协调的运行呢，是有这样的先例和范例的。那么现在在我们的东部地区，东北地区，刚才我谈到的，第一个，我们的这种电源综合利用率比较低，我们的电源现在是极大的这个过剩的。那么我想在未来这个发展当中，通过跨区域的电网互联，建立我们东北亚这个电一体化的电网，也会更有效的来提升我们这个可再生能源的发展水平。谢谢大家。 남북로 전력망 연계 사업에 있어서 북한이 빠지게 된다면 그 사업 자체는 아마 그 성립 자체가 안 되겠죠. 원래 전제가 북한 통과를 위한 사업 구상이었는데 북한이 협력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는 성립 자체가 아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한전이 지금 러시아 라오 EUS하고 이거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지금 현재 다시 시작을 했지만 이것이 전제가 되는 것은 물론 북한의 협력을 전제로 했고 그것을 북한이 협력을 하면 실현을 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뭐 남북 관계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그 개선의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그 정부도 그 북한과 관련된 사업은 동북아 평화한 협력이나 한반도 신뢰 구축이 전제가 됐을 경우에 한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방침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작년에 러시아하고 그 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관련해서 러시아 측과 아마 어떤 동의를 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로 가스관이나 전력망 사업은 향후에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좀 추진을 하자. 북한에 대한 이런 신뢰가 한반도 신뢰가 구축된 것을 전제로 해서 한번 사업을 하자라고 아마 러시아 측과 아마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북한 관련된 부분의 전력망에 굳이 뭐 사업을 안 할 필요는 없겠죠. 예를 들면 대북과 관련된 양자 간의 한국과 북한, 남한과 북한 간의 전력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전력 협력, 뭐 이런 거는 아마 소규모적으로 전력 교역 지원은 아마 가능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가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아까 발표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러중간 가스관이 건설이 될 거로 이제 뭐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남북로 가스관 사업의 어떤 변화의 요인으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 입장에 제 그냥 개인 소견에서는 꼭 한국이 남북로 가스관 사업만 고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뭐 통일되고 난 다음에라도 아니면 향후에라도 대륙과의 전력망 내지는 가스관 연결은 어떤 형태로든지 뭐 가능하라고 봅니다. 일본과도 가능하고 중국과도 가능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뭐 북한하고 하는 게 가장 뭐 신뢰가 구축된다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꼭 순서가 꼭 어디를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경제적으로 뭐 러시아 가스가 서해 노선을 통해서 중국을 통과해서 한국으로 오는 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득이라면 뭐 이것도 먼저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중국과 일본에서 오신 전문가들한테 간단하게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우리가 좀 삼국 간의 얘기를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러시아를 넣어가지고 얘기하면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모두
전력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익세스 디맨드가 있는 나라인데요. 뭐 팔 사람이 있어야지 사고 뭐 거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만약에 뭐 슈퍼그리드로 연결되면 우리나라도 뭔가 중국에서 뭔가 좀 사오고 싶고 그럴 것 같아요. 특히 일본과 우리는 특별히 요즘 그 사회적 수용성 때문에 사실 그 발전량을 늘리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데, 혹시 뭐 중국이 이런 그 전력을 좀 수출할 만한 가능성이라든가, 근데 중국도 워낙 빠른 속도로 전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뭐 그 가능성 별로 높아 보이지 않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상에 이 3국의 합해도 익세스 디맨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한 1분씩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시간을 딱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我的理解这个问题还是很复杂的，就说，就说中国现在目前来看，可能是区域的和这个区域性的和阶段性的可能出现了一些电力过剩的问题。刚才我也谈到了中部地区的这个电力需求不是特别旺盛，但是我的理解是按照这个中国的正常的经济发展速度和电力需求来看，我们的经济增长和电力需求还没有做到完全脱钩。我们现在更多强调是中国的经济增长和依次能源的需求进行脱钩，也就是说，但是电力，我想。包括我们现在在各个方面的分析，电力在未来的交通、建筑和工业的领域应用的是越来越广泛的。也说电力的绝对量的需求是在增加的，但是我从我可看到的话，就是说比较具有可操作性的是，目前中国也在从俄罗斯来进口，也就是说输入煤电。对吧？这是我能够看到的，但是我相信，通过这个区域化市场的这个建立，我想在中国未必是从全年的这个整个时段来向我们韩国和日本输出电力，但是我想在不同的这种比如说按照季节。比如说，我的理解，这种跨区域的这个输电通道的建立，是有利于我们的这种降低总的电量需求，降低我们的装机，降低我们的成本。我觉得这对于各个国家来说都是有益的。네、감사합니다。この先短中期で見れば、全体の電気の流れというのはロシアから南に流れる。で特に中国の流れっていうのが圧倒的に大きい本流なん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で他方日本と韓国はですね、すでにほぼ成熟しつつある社会であります。で多少電力需要は伸びますけども大きくは増えないということで、バランスさせるための電力の供給、あるいはリプレースをするのか、発電所をリプレースするのか、あるいは新しい送電連携を使って供給するのか、その時に新しい選択としてこのインターコネクションが訴状に上ればいいのか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네,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분명한 것은 뭔가 이렇게 함께 연결이 되면 다 윈윈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근데 좀 그 가능성의 도달을 리얼라이즈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았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시장의 필요성, 거래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제가 좋아하는 말이 뭐 one is bad, two is good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역시 협력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뭐 그리고 또 다음번에 이런 기회를 좀 우리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내년에 만드실 때는 좀 러시아 좀 대표들 오시게 해가지고 좀 토론이 조금 더 액티브하게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한테 주어져 있는 5시 15분이 정확히 된 것 같습니다. 세션 4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